자, 그럼 이어서 가봅시다. 우리 앞서서는 이제 비파형 동검을 이제 뭐 주제를 해갖고, 고고 자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고조선 하면, 뭡니까? 기록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위만조선 이전 시기 어떤 그 고조선, 말 그대로 비파형 동검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그 고조선의 문화나 역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봤듯이 거의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고고 자료를 가지고 그 고조선의 어떤 문화라던가 역사를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역시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파형동검이 어디서 많이 출연을 하고 언제 출연하고 어디서 많이 출연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를 이제 사실 고고학적으로 분석을 함으로써 이제 뭐 고조선의 뭐 중심지 이동이랄까 아니면 연나라와의 전쟁의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한 걸 막연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흔적을 좀 짚어볼 수 있다. 요 정도 우리가 검토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위만조선이라고 이른바 위만조선이라고 불리는 그 조선식 후기 역사 단계에 가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역사 시대를 이제 넘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만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당대의 역사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기원전 시기, 기원전 2세기에 살았던 당대의 역사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마천이라는 인물이 있죠. 사마천이라는 어떤 지식인이 역사가가 사기라고 하는 이제 걸출한 이제 역사서를 편찬하게 됩니다. 그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딱 사마천이 그 한 무제 시기를 살았던 인물인데 그 한 무제 시기에 흉노하고 전쟁도 하고 하면서 조선하고도 전쟁을 하죠. 그러면서 조선이 멸망하는 과정을 이제 사기라고 하는 그 책에 사기 열전의 조선 열전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기록을 통해서 위만조선의 어떤 마지막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위만조선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기록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위만조선 시기부터는 정말 역사 시대로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위만이라는 인물이 망명을 해오는데 그 과정부터 좀 봅시다. 이 한나라가 중원을 통일하죠. 유방과 한우래 유방과 항우가 이제 이른바 초한지라고 하는 초한 대전을 벌입니다. 그죠? 진시황의 진나라가 농민반란으로 결국 붕괴하고 이제 각지의 이제 반란 세력이 이제 유방의 한나라와 항우의 초나라로 이제 좁혀지죠. 싸움이 좁혀지고 거기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유방이 진짜 뭐 한신, 뭐 장량, 소하 이런 이제 수많은 명신들을 이제 거느리고 훌륭한 부하들을 거느리고 결국은 이제 항우의 초나라를 이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중원 지역을 이제 제패하죠.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이 이제 그 중원을 진시황의 진나라 다음으로 최초로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방이 한 정책이 뭐냐면 본인이 황제가 되면서 이제 그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공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업적을 세운 수많은 이제 공로가 있는 공신들을 이제 각 지의 지방에 제후로 임명을 합니다. 뭐 한신 뭐 이런 친구들을 다 제후로 임명하는 거야. 장군들을. 공신이니까 이제 공이 있다 이거지. 그때 이제 유방의 정말 친한 친구였던 노관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노관이라는 인물은 엄밀히 말하면 진짜 전쟁에서 공로가 있다기보다는 유방하고 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정말 친한 친구였으니까 유방의 총애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베이징 지역 옛날 전국시대 연나라가 있던 그 땅에서 연왕에 보내지게 되는 거죠. 정말 이 노관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양반은 정말 친구 잘 둔 거예요. 친구를 잘 둔 덕분에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이제 유방이 중원을 통일한 다음에 진짜 약간 트롤 짓을 많이 해요. 바보 짓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유방은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이제 통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항우는 싸움을 잘하잖아. 항우는 정말 본인 스스로가 어마어마한 무력을 갖고 있는 어떤 장수였다고. 반면에 유방은
뭐랄까 뭐 정치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리더십으로 동생들이 이끌고 다니는 사람이긴 한데 본인이 능력이 특출나거나 이렇게 해갖고 전쟁에 직접적인 공이 있거나 직접적으로 본인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공을 세우거나 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렇잖아. 다만 뭔가 이렇게 사람 좋은 뭐 이렇게 형님 리더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방을 따랐던 거지. 근데 사실 이게 유방한테 은근히 컴플렉스였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의 부하들이 본인보다 능력이 특출나잖아. 뛰어나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이 능력으로 어떤 항우를 이긴 게 아니라 본인의 부하들의 능력으로 이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나도 능력을 좀 보여줘야 돼. 그래서 괜히 뭘 합니까? 막 흉노 쳐들어가고 그래요. 군대를 일으켜갖고 흉노를 쳐들어가다가 정말 처참하게 패한다고. 처참하다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말하면 정말 굴욕적으로 패배를 해요. 거의 죽을 뻔해. 포위당해서. 포위당해서 죽을 뻔하다 간신히 도망쳐 나온다. 그것도 뭐, 그, 흉노의 부인이 이제, 흉노 선우의 부인인 연지한테, 연지라고 해요. 이제, 이제 중국어 따지면 황후 같은 인물이지. 그 흉노 선우가 이제 흉노의 황제 같은 사람이 선우라면, 그 선우의 부인이 연지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뇌물을 주고 간신히 그 포위에서 탈출해요. 살아나와.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굴욕적인 패배야 그게. 뭐 그런 일을 겪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유방도 유방이지만 유방의 부인이 또 대단한 인물이죠. 그 태우가. 그래갖고 사실은 주변에 이제 본인이 이 전쟁에서 공로가 있는 장수들을 제후로 임명한 다음에 그 제후들을 하나둘 제거하기 시작해요. 토사구팽이지 말 그대로. 사냥이 끝난 개를 진짜 구워서 삶아 먹듯이 진짜 한 명 한 명 다 죽여버린다고. 한신도 그렇게 죽잖아. 그 진짜 유방이 갖고 있었던 어떤 최고의 장수 그러면 한신인데 한신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고 불려가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제후들이 하나둘 막 죽고 반란 일으키고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던 노관이 야 다음엔 내 차례인가 싶은 거야 이제. 다 죽이잖아 지금. 다음에는 나한테까지 유방의 칼끝이 오겠는데 싶습니다. 그러자 노관이 냅다 흉노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 당시 유일하게 유방이 건들지 못하는 세력이 뭡니까? 그 당시 한나라의 라이벌이자 숙적이자 라이벌이자 한나라보다도 군사력을 한나라한테 압도하고 있는 그 세력이 바로 북방 초원사회, 북방 유목사회를 통일한 초원제국 흉노란 거대한 세력이 있잖아. 그 흉노에게 망명을 해버린 거야. 흉노는 못 건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때 이런 어 노관이 이렇게 흉노로 도망을 가니까 또 그걸 또 쳐다보고 있는 부하 장수들, 노관의 부하들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각지로 이제 뿔뿔 흩어진 것 같아요. 그때 위만이라는 인물도 아마도 이 노관이 지배하는 그 이제 베이징 연땅에서 제법 세력가로 형성을 했던 것 같아. 이 위만이라는 인물도. 왜냐하면 위만이 이때 노관이 흉노로 도망갔을 때 위만은 요하를 건너갔고 조선의 땅으로 오는데 이때 위만만 건너온 게 아니라 위만 스스로가 한 천여 명 되는 이제 자신들이 그 무리를 거느리고 왔다는 거야. 그거 바꿔 말하면 위만도 노관의 밑에서 제법 큰 세력을 형성했던 지배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연나라 땅에서. 근데 이제 자신의 상관이었던 노관이 어, 그 흉노로 도망가니까 나도 흉노로 가기엔 좀 애매하고 나는 요하로 건너서 아니 조선으로 가버려야겠다. 그러고 먼 땅으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위만이 천여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조선으로 망명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조선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선 입장에서는 천 명이나 되는 단위의 그것도 그 안이 천 명이나 되는 인원 안에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노관이나 이렇게 무슨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지배층, 중원 사회에서 지배층이자 지식인으로 군림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기술자 집단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건너올 거 아니야. 이들이 그냥 몸만 온 게 아니라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문화나 기술도 그대로 들고 왔을 거라는 거야. 이때 와서 드디어 철기 문화 수용이 급속도로 진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세종리 연화보 유형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제 이때 그 고고 문화 유형이 나타나요. 대략 요동반도 무순 일대에서
한반도 저기 평안북도 영변 일대까지 해서 쭉 나타나는 문화가 있는데 이게 철기 문화야. 왜냐하면 위만조선 시기, 그러니까 이 시기까지도 고조선은 초기 철기 시대로 진입을 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의 주력 어떤 무기나 이런 건 세영동검이야. 여전히 청동기 문화의 어떤 그 영향이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있다고. 이미 주변 지역은 다 철기 문화로 다 진입을 했는데 조선은 여전히 세영동검을 위시로 한 청동기 문화와 초기 철기 문화가 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아직 완벽하게 철기 문화로 단계로 넘어간 게 아니었어 이때 조선이. 그때 이제 그 연나라 지역에서 다양한 중원 계통의 유의민들이 우르르 넘어오면서 철기 문화 수용이 급속도로 진전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 이 위만이 이렇게 건너와서 그냥 뭐 살았던 게 아니야. 이 당시 조선의 왕이 이제 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준이야. 준왕이야. 그래서 이 준왕한테 내가 조선 서쪽에 경계를 서면서 범병이 돼갖고 서쪽 경계를 지키는 역할을 맡겠다는 거 얘기를 한 거예요. 준왕 입장에서는 미칠 게 없잖아. 조선 입장에서는 미칠 게 없는 거야. 아니 위만 혼자 건너온 것도 아니고 유만을 따르는 천여 명의 다수의 이제 유민 집단을 같이 건너와서 이 우리 그 오늘날 저 이제 북한 평양 지역에 이제 그 당시 조선의 중심지가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것도 아니야. 그 바깥에서 서쪽 경계를 경계하고 딱 지키면서 그 동네에 정착해서 살겠다는 얘기잖아. 그 위만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위만이는데 조선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 조선의 준왕 입장에서는 위만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유리한 생각이었다고. 그래갖고 미안해요. 제가 지금 잠을 못 자서 좀 말이 좀 꼬이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준왕 입장에서는 위만의 제안이 나쁠 게 없다고. 그래서 위만을 정착을 시키고 총애를 해요. 위만에게 박사 관직도 내리고 이러면서 준왕이 위만을 엄청 총애한다고. 권력도 많이 줬나 보지. 그러자 근데 이때가 되면 사실은 진안 교체기라고 하는 이 혼란기가 어마어마한 혼란기잖아. 초안 대전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진나라에서는 수많은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계속 혼란기였다고. 그리고 한나라 간신히 이제 유방의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지만 그리고 나서도 사실 혼란이 끝난 게 아니잖아. 흉노하고 전쟁도 벌어지고 각지의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전쟁의 소용돌이 아니 내전의 소용돌이 아니 있었다고 한나라가. 그러니까 수많은 유의민들이 그 혼란의 어떤 그걸 피해서 계속 유화를 건너서 조선의 땅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누가 흡수해서 통합시키냐면 바로 위만이 서쪽으로부터 건너오는 중국계 유의민들을 계속 흡수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형성한다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중에는 평양 지역 의 왕검성에 있는 조선의 왕이었던 준왕보다 위만의 권력이 훨씬 더 확대되는 것 같아. 결국은 그렇게 힘을 키운 위만은 역으로 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을 공격해요. 그러면서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러자 그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은 위만의 공세를 피해서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한반도 남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다. 뭐 이런 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만이 조선의 왕이 되자 준왕은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이른바 준왕 뭐 남래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학계에서는. 근데 이거를 사실 신뢰하는 사람도 있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이 준왕이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한반도 남쪽에 와서 뭐 진왕이 됐다라던가 뭐 마한의 왕이 됐다라던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학계에서 논란이 분분해. 이게 기록 문면 그대로 믿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만들어진 고사냐. 이건 뭐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위만 조선이 위만이 왕이 된 조선을 위만 조선이라고 해요. 위만의 후손들이 계속 왕을 해먹었던 그 시대를 위만 조선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위만 조선은 대부분 그 당시 위만 조선의 지배층은 교체가 됐잖아. 지배층이 교체가 돼갖고 위만 조선의 지배층은 누구냐면 이제 위만과 함께 요하를 건너 조선 땅으로 온 중국계 유이민 세력이 이제 핵심 지배층을 이루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 얘들은 어쨌든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중국의 정세나 그 당시 국제 정세에 밝은 친구들이야. 그래서 중국 한나라와 외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나라와 교류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가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료제 국가처럼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들은 이미 중국으로부터 경험을 하고 온 친구들이라고. 그래서 얘들이 이제 제법 이제 뭔가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그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친구들인 거지. 그래서 이제 한나라와 이제 유만조선이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위만 입장에서는 한나라와 싸울 필요는 없잖아. 어쨌든 한나라는 중원을 통일한 통일제국이고 얘들하고 싸워도 좋을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알아서 몸을 낮춰요. 먼저 사신을 보내서 또 한나라 무제에게 사신을 보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 이때는 한나라 무제 시기는 아니지. 한나라 무제 시기 이전이죠. 왜냐면 아닌가? 기원전 훨씬 맞지. 한나라 무제 시기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 한나라 무제 시기는 유만조선의 이제 유만의 손자였던 우거가 왕이었던 때니까 아닌 거네. 어쨌든 이게 내가 지금 PPT 보다가 잘못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라의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 위만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선의 왕인 우리가 한나라 황제의 신하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료상에는 바깥 외자에 신하 신자를 써서 외신이라고 나와요. 한나라의 외신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자청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 당시에 한나라 어떤 지배 질서 안에서는 한나라 경계 안에서 있는 황제의 신하는 내신이야. 안내자를 써서 내신이고 한나라 경계 바깥에 있는 친구들은 외신이라고 해서 바깥 외자를 써서 바깥에 있는 신하 그래서 외신이라고 한다고. 바로 조선이 바로 이제 외신을 칭하는 겁니다. 신하가 돼갖고 한나라 황제 신하가 돼서 조선 주변에 있는 이민족 사회의 이제 토착 수장들이 황제를 아련하고 조공하러 가는 길을 우리가 잘 안내하고 잘 보호하고 하겠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주변 이민족 사회의 모범이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제안을 한 거지. 한나라 황제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잖아. 너무 좋은 거야. 아니, 조선이 한나라의 신하로 딱 위치하면서 한나라에게 순종적으로 잘 대처하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조선 주변에 있는 다른 이민족 사회도 한나라에 조공하고 황제를 아련하게 해서 황제에게 충성케 하면 사실 한나라 입장에서는 주변 어떤 국경도 안정되고 너무 좋은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한나라 황제도 이게 마음에 들었어, 이 제안이. 그래서 그냥 외신으로 신하로 이렇게 됐고 미안해요. 신하로 이렇게 인정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조선의 왕에게 병위 제물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군사 물자와 재물을 이제 전달을 해요. 신하니까 너 이제 이 재물과 이 무기들 다 가지고 가서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네 주변에 있는 여러 이민족 사회가 안정되고 한나라 황제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잘 보필해라. 다 잘 보호하고 보좌해라. 이런 식으로 한 거지. 그렇게 해서 양국의 관계가 이제 좋아져요. 근데 그렇게만 가면 좋겠는데 사실 위만조선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야심이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한나라로부터 다양한 병위 제물이라 해서 군사물자와 이제 군사물자를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역으로 조선 주변에 그 당시 존재했던 뭐 임둔이라든지 진번이라든지 이런 소국들을 때려잡기 시작한다고. 결국 그러면서 한나라와 조선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거야. 왜냐면 한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 괘씸한 거지. 아니, 조선 주변에 있는 여러 소국들과 토착 이민족 사회 수장들이 한나라 황제에게 조공도 하고 아련도 할 수 있게 그 조공길을 잘 안내하라. 고 사실은 그 군사물자도 내려주고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조선은 그 군사물자를 받아서 주변에 있는 이민족 사회를 잘 관리하는 게 아니라 때려잡기 시작했다고. 자신의 세력을 팽창시키기 시작했다고. 이건 한나라가 바라는 어떤 결과물이 아닌 것이. 그러면서 서로 사이가 틀어져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 정말 아까 얘기한 한나라의 어떤 걸출한 어떤 군주였던 한무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야심가가 황제였는데 이 사람은 지금 흉노랑 지금 전면전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야. 이게
그 당시 한무제식이 흉노와 한나라의 전쟁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오래 수십 년간 계속적으로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저 위만 조선이 세력을 팽창시키면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불안한 거야. 잘못하다가 저 위만 조선과 흉노가 동맹을 맺어갖고 한나라에 공격하게 되면 그건 정말 큰일이라고. 그러자 결국 한무제가 이 조선을 정벌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한나라 무제 입장에서는 한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저 한반도에 존재했던 저 조선은 굉장히 먼 땅이야. 거기까지 군대를 보낸다는 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인력과 물자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일이라고. 웬만하면 전쟁을 하기 싫어. 근데 저 조선을 굴복시키고 싶어. 그래서 일단 먼저 뭘 하냐면 사신을 보내요. 그때 한나라에서 사신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서파라는 사람이야. 한나라는 기원전 109년에 전쟁은 하기에는 좀 돈도 많이 들고 거리가 멀단 말이야. 귀찮은 일이야. 버거운 일이라고. 그 당시 흉노랑도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외교적으로 조선을 굴복시키자 생각을 하고 사신 서파를 조선에 보내요. 사실은 서파가 처음 조선에 왔을 때 뭔가 얘기가 잘 되는 듯 했어. 그런데 서로 간에 오해와 불신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 교섭이 결렬이 되고 서파가 이제 자신이 이제 중국으로 한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마중 나온 그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중 나온 조선의 장수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자 조선도 화가 나갖고 요동 지역으로 공격을 해갖고 그 당시 서파가 요동 지역에 있었거든. 요동 지역에 있었던 서파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러면서 한나라와 조선이 더 이상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조선이 요동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서파를 살해해 버립니다. 그러자 한나라는 결국 전쟁을 결정하고 이때 좌장군 순채라는 인물과 누선장군 양복이라는 인물한테 육군 5만 명과 해군은 요즘 말이고 수군 7천 명을 동원해서 대략 6만의 병세를 이제 군세를 형성해 갖고 드디어 조선과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전투가 벌어지는데 어, 사실 생각보다 전투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무제 입장에서는 전쟁을 결심하고 나서는 사실 전쟁에 돈을 아끼는 사람은 아니에요. 한나라 무제가 그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전쟁 광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인물이었으니까 사실 앞서서 얘기한 대로 5만 명과 수군 7천 명, 육군 5만 명과 수군 7천 명이라면 한 대략 6만의 군세인데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진짜 이 당시에 한나라 입장에서도 돈을 쓸 만큼 쓴 거예요. 인력과 물자를. 그러니까 작심을 하고 사실 이제 조선을 진짜 정말 잡아서 멸망을 시키겠다. 정말 이렇게 때려잡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실 전통시대 전쟁이 다 그런데 이 6만의 군대가 이제 먼 지역으로 원정을 가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들에게 이제 전쟁 물자와 식량을 대야 될 보급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기에 긴 보급로를 유지하기에 조선은 너무 멀어. 오늘날 한반도 평양 지역이면 노동반도로 지나서 압록강 건너고 청천강 건너야 된단 말이야. 진짜 먼 거리야. 정말 먼 거리라고 이 시기로 따지면 정말 세상의 끝이라고. 그러니까 돈이 엄청 드는 겁니다. 사실 그 보급로를 돈으로만 유지할 수도 없어. 주변에 이민족 사회에 대한 경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사실 이 전쟁이 유지되기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때 이제 누선 장군 양복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수군 7천 명이 바다를 건너오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는 배 타고 오잖아. 결국은 육군 5만 명의 군세가 먹고 마시고 쓸 물자와 식량을 사실 아마 이 수군 7천 명이 운반했던 것 같아요. 배로 날라야 편하니까. 긴 보급로를 유지하는 것보다 배로 한 방에 나르면 편하잖아. 이제 그걸 한번 그렇게 전쟁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육로로 요동반도 건너서 압록강 건너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 육군 5만 명과 바다를 통해서 건너오는 수군 7천 명이 딱 한날 한시에 딱 그 작전대로 만나야 돼. 만나서 서로 합쳐서 이제 군사 물자를 다 공유하고 이러면서 전쟁을 시작해야지 사실 전쟁이 된다고.
근데 이때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육군보다 수군 7,000명이 일찍 온 거야. 그러면서 얘들이 각계 패수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각계 격파를 당합니다. 이 패수 전투가 뭐냐면 패수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대동강 하구였을 거예요. 패수는 사실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지명이 아니야. 원래 이제 패수라고 하는 이 강이 원래는 진나라 한나라와 이제 조선의 경계를 말하는 강이기도 했어요. 그럴 때는 보통 뭐 압록강설, 청천강설, 뭐 혼하설 이 있어요. 옛날에는 청천강설이 대세였다가 지금은 압록강설이 대세죠. 물론 혼화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거의 청천강설은 많은 연구자들이 다 이제 아니라고 보는 것 같고 지금은 압록강설과 압록강설과 혼화설이 있는데 그건 이 경계로서 말할 때의 패수고 이 당시의 패수 전투 그러면 대동강 전투예요. 대동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진짜 그 왕검성이 지금 있었던 그 지금의 평양 지역까지 이제 한나라 군대가 쳐들어온 거야. 근데 그 압록강 하구 바다와 강이 만나는 하구 즈음 그 어딘가에서 이제 누선 장군 양복의 수군과 저기 이제 좌장군 순채의 육군이 만나야 되는 거야. 근데 얘들이 서로 타이밍이 안 맞았나 봐. 결국 위만조선의 군대에 각계격파를 당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 패스 전투라는 전투에서 한나라가 패배해 버립니다. 그러자 전쟁이 이제 장기전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각계 격파당하면서. 그러자 이제 가장 화가 난 사람은 한나라 무제였어. 한무제는 어이가 없는 거야. 야, 전쟁을 이제 단기전으로 빨리 끝내라고 대량의 군대를 보냈는데 얘들이 첫 번째 전투에 졌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바꿔 말하면 돈과 인력과 물자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한무제 입장에서는 이제 흉노랑 전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조선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좀 정벌하기 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예상외로. 이걸 한무제가 바라는 게 아니잖아. 한무제가 이때 가서 한 번 더 참아요. 야, 그러면 이 전쟁을 계속하는 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으니 차라리 강화 교섭을 다시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사신을 보내갖고 조선이 외교적으로 굴복하고 다시 한나라에게 대든 것을 사죄하고 다시 옛날에 그 순종적인 한나라의 외신으로 위치를 하고 이렇게 외교적으로 딱 굴복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항복한 제스처를 취하면 그대로 용서하고 정리하는 걸로 군대를 물려서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퇴각의 명분을 갖고 퇴각할 수 있게 한나라 군대가 그렇게 강화 협상을 한번 해보자라는 판단을 하고 사신을 또 보내요. 근데 이때도 뭔가 사실 협상이 잘 되는 듯 하다가 결국 결렬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나라 무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러면서 이때 그 강화 교섭에서 이 협상에 실패한 사신을 목을 베버려요. 화가 나갖고. 그리고 이때 가서는 정말 이제 작심을 하죠. 아, 어쩔 수 없다. 이러면 돈이 들어갈 대로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조선과의 전쟁을 끝내야겠다. 그러고 장기전에 돌입을 합니다. 이때 전쟁이 무려 1년을 가요. 1년간 조선이 항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한나라 군대와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조선이 무너진 게 아니라 워낙 1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장기간 그 왕검성이 포위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조선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내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결국 그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우고왕이 부하에게 살해당하면서 이제 조선의 그 왕검성이 내부로부터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1년여간의 항쟁 끝에 왕검성이 함락당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조선이 멸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한나라 무제 시기 한나라가 구축한 어떤 팽창 정책인데 북쪽으로 이제 이 오르도스 지역을 넘어서 만리장성 지역을 넘어서 흉노의 중심지까지 공격을 해서 흉노를 북쪽으로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흉노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방국, 동맹국을 찾기 위해서 서쪽 실크로드 개척하고 남쪽으로는 이 베트남 오늘 북부 지역이죠. 이 동네까지도 다 이제 그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 동쪽으로는 한반도까지도 이제 세력을 팽창해 나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여기서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한나라의 팽창 과정 속에서 중국의 어떤 뭐 유교라던가
한자 문화라던가 또 철기 문화라던가 이런 중원의 문물과 문화가 동아시아 각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흔히 고대 동아시아 세계 성립의 획기로 흔히 많은 연구자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던 거고, 어쨌든 그 당시에 판도라고 그 당시 어떤 정세라고 본다면 이러한 지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 한나라 무제가 흉노하고만 전쟁한 게 아니야. 흉노하고 전쟁을 전개를 하면서도 남쪽으로는 이 사천성 지역, 이 파촉 지역의 이 남부와 오늘날 베트남 북부 지역까지 다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한반도 북부, 서쪽으로 실크로드 지역으로 다 개척을 해나가는 거죠. 이때 이 남월이라고 하는 이 이제 베트남 북부 지역까지 내려갈 때 이때 활약했던 사람이 아까 얘기한 누선 장군 양복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원래 이 남월과의 전쟁에서 활약한 겁니다. 그때 한무제 입장에서 한무제가 꺼낼 수 있는 최고 에이스 카드 장수들은 다 흉노하고 전쟁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흉노하고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그 장수들을 제외한 어떤 한나라 꺼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 하면 그 당시 좌장군 순채, 누선장군 양복이었던 거야. 이들 또한 경험이 굉장히 많았던 이제 장수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고조선에 대한 어떤 그 당시 위만조선에 대한 침공이 한나라가 대충 한 게 아니야. 한나라 입장에서도 진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카드를 꺼낸 거였어요. 근데 그 전쟁이 무려 1년간 전개되면서 한나라 입장에서도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그 당시 위만조선의 멸망까지 역사를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비파형 동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조선, 즉 고조선, 뭐 고조선과 위만조선을 걸친 이제 이걸 전체를 조선이라고 한다면 그 조선 사회의 어떤 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표지적인 유물이죠, 비파형 동검은. 근데 그래서 우린 비파형 동검 하면 흔히 고조선을 상상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비파형 동검 문화는 고조선만이 독점적으로 향유한 문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그 도구가 사실은 요하 유역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출현하고 번성하지만 그 서쪽으로는 내몽골, 동쪽으로는 뭐 한반도 전체와 중만주 일대까지 굉장히 폭넓게 출현을 해요. 디피파형 동검이 출토되는 양상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이거 고조선만의 어떤 문명이냐? 그럼 그렇진 않고 고조선은 그 당시 이제 고조선을 이루었던 어떤 종족 사회라고 한다면 이른바 예족 혹은 예맥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예맥족 예족 넓은 폭넓게 산지에 있는 한반도 북부와 그 남만주 일대에서 폭넓게 산지에 있는 예족 혹은 예맥족 사회 안에서도 먼저 국가 단계로 진입을 하고 정치적 결집을 이뤘던 사회가 바로 고조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맥 사회에서 가장 최초로 이제 국가를 이뤘던 사람들이 고조선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흔히 고조선 하면 비파형 동검을 떠올리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비파형 동검 문화는 예맥 사회 전체의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비파형 동검 문화를 향유했던 이 예맥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 예맥이라는 표현이 좀 재밌죠. 사실 예맥족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엄밀히 말하면 예족과 맥족으로 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합칭해서 예맥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이 예족과 맥족은 흔히 한반도 북부와 남만주 일대, 뭐 요동반도 이 일대 폭넓게 산지에서 거주하던 어떤 종족이었다고 고대 종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문헌 기록을 볼 때는 그 정도로 관찰이 돼요. 그러면 그 남쪽엔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흔히 마한, 변한, 진한이라고 하는 이 한족들이 또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고대 한민족의 형성이라고 하면 이 예족과 맥족, 한족, 즉 예맥족과 한족이 융합돼서 고대 한민족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른바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쓸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민족이란 말은 사실 근대에 만들어진 용어고 오늘날 현대적 시선에서 과거 고대 종족을 어떤 민족이라는 개념을 바라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별표를 쳐놓고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을 다 의 어떤 언어나 풍속이나 그들의 습속이나 혹은 그들의 DNA적 혈통이나 이런 걸 다 알지 못한단 말이야. 단순히 이게 문헌 기록에 남아있는 그 흔적을 가지고 아마도 남만주 일대와 한반도 북부에 있는 예맥족이 그 남쪽에는 한족이 살았을 거야.
그렇게 관찰이 돼라고 기록을 가지고 추정할 뿐이지 이걸 뭐 오늘날의 민족적 어떤 시각에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어쨌든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맥족이라고 불리었던 어떤 특정 고대 종족이 그 범주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게 나, 그, 원래 처음에는 이 예맥족이 중원 사회의 어떤 시선에서 불리었던 타칭이었지만 나중에 이 예맥이라는 표현이 자칭이 되기도 해요. 고구려인들 같은 경우는 맥족, 뭐 부여나 뭐 옥저 동해 같은 경우는 예족 이렇게 딱 구분해서 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3세기경에 편찬된 삼국지 동의전을 보면 이 고구려 언어와 법속이 부여, 옥조, 동해와 비슷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고구려, 부여, 옥조, 동해를 구성했던 이 종족 집단이 서로 비슷한 풍속과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던 예맥 사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맥 사회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국가로 등장한 사람들이 고조선이고 고조선에 이어서 부여, 그다음에 고구려 뭐 이렇게 등장을 한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상상을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 예와 맥이라는 표현이요. 예맥 쪽이라고 한다면 좀 뭐 이제 후대의 어떤 관념에서 예맥 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실체를 알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예맥 쪽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족과 맥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예와 맥이라는 게 좀 표현이 좀 재밌는 게 예족이라고 하는 거는 좀 얼추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남만주 아까 얘기한 남만주 일대에서 한반도 북부 일대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예맥이라기보다는 예족 사회에 가까워요. 예족으로 불렸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맥이라는 표현은 사실 시대와 뭐 지역에 따라 항상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원래 뭐라고 할까 선진시기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흔히 뭐 선진시기 혹은 선진문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뭐냐면 진시황이 진나라를 통일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뭘 해요, 얘가 진시황이 근서갱유라고 하잖아요. 책을 다 불태우고 선비들을 파 묻어버린다고. 그 왜 그런 겁니까? 사상과 문자와 이데올로기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법과 사상과 관련이 없는 모든 지식 체계를 다 붕괴시켜 버리려고 한다고. 이때 수많은 경전들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공자님이 공자님부터 시작된 뭐 논어와 춘추, 시경 이런 선진 문헌들 이런 기록들이 다뭐 잃어버려요. 다 불살라진다고. 책을 다 불태웠다 그러잖아. 다 잃어버린다고. 다 폐기해버려 그 자료들을. 그래서 그 당시에 선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경전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 그거를 막 그 집 담벼락에 막그 숨겨놓기도 하고 무슨 우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땅을 파서 뭐 숨겨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거 다 숨겨놓는단 말이야. 안 그러면 다 불태워버리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식 체계를 공유하고 있던 선비들도 다 파 묻어버리잖아. 갱유라고 해갖고. 그러면서 진나라 시기에 앞선 그 진시황이 통일하기 이전 시기의 어떤 지식 체계를 다 사실 망실해버려, 잃어버려 버린다고. 그런 일이 한번 벌어져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진시황의 진제국이 결국은 진시황이 죽고 2대 만에 농민 반란으로 망해버리잖아. 그리고 다시 중국을 재통일한 나라가 한나라란 말이야. 한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한나라는 유교를 근본으로 삼아요. 특히 한무제식의 뭐 동중서 이런 지식인들이 들어오면서 유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관념을 뭐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는다고.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 체계를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그 잃어버린 선진 시기의 문헌, 진나라보다 앞선 시기의 그 옛 문헌, 공자님, 맹자님, 뭐 노자 이런 제자 백가들의 어떤 사상이라던가 그들의 지식 체계를 다시 이제 복원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잃어버린 책들도 다시 뭐 찾고 뭐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책들 중에 찾지 못한 지식들은 선비들이 옛 기억을 되살려 갖고 다시 다 복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자기들이 읽었던 책들을 다시 이제 떠올려서 기억을 되새겨 갖고 되새김질해서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일정 정도 왜곡이나
기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일정 정도가 아니지. 다수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진 시기의 문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료 비판 없이 다루긴 좀 어렵다, 위험하다란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진나라 앞선 시기의 문헌들이 한 번 다 잃어버린 문헌들이야. 잃어버린 지식 체계라고. 그걸 한나라 때 와서 다시 다 복원한 건데, 복원된 거다 보니까 일부 기록들은 다 망실되거나 잃어버리거나 했고, 그 빈 공백들을 뭐 기억이나 선비들이 기억하고 있는 지식 체계로 메꾸려다 보니까 이게 기록 자체가 왜곡이 되거나 부실해진다고. 그러면서 선진식의 문헌들은 이거를 사료로 바로 곧바로 사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뭐 어쨌든 그건 또 그런 얘기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그런데 그 선진식의 문헌을 보면 예와 맥이 등장을 해요, 이미. 선진시기에 춘추 전국시대에 남아있었던 그 지식 체계에도 예와 맥이라고 한 종족들의 이름이 등장을 한다고. 근데 보통 예족 같은 경우는 조선과 뭔가 이렇게 연계가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어떤 방향이랄까, 어떤 그 방위가 저기 뭐 한반도 북부와 요동 일대, 남만주 일대, 이 여기를 가리키는 것 같아. 반면 맥은 그렇지 않아. 맥은 진짜 뭐랄까요? 이 맥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날 중국의 북쪽 지역에 살았던 뭔가 북방민족에 대한 어떤 범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처음에 중국이 이제 만리장성 쌓기 전에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북쪽에 장성을 쌓긴 한다고. 진시황이 쌓은 만리장성이 원래 없는 걸 새로 쌓은 게 아니라 전국식의 여러 나라들이 쌓았던 장성을 이어버린 거잖아.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국 시기에 와서 원래는 막연히 저 북쪽의 오랑캐는 다 맥족이야라고 이렇게 멸시적인 이제 멸시적인 이제 멸칭으로 부르다가 멸시적인 칭호로 부르다가 이제 폄하하는 거지. 야, 저 맥족 이렇게 폄하하는 호칭으로 부르다가 얘들이 이제 뭐 흉노하고 전쟁도 벌어지고 하면서 자신들의 북쪽과 북쪽 일대에 살던 어떤 종족들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뚜렷해져요. 그러면서 원래는 맥이라고 범칭으로 불렀던 친구들이 누구는 흉노가 되고, 누구는 동호가 되고, 누구는 오손이 되고, 누구는 월지가 되면서 딱 부르는 칭호들이 탁탁 생긴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아울러서 범칭으로 맥이라고 불렸던 이 맥이라고 하는 호칭이 사라져 버려요. 대신 그 자리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으니까 흉노가 등장하고, 뭐 동호가 등장하고, 산융이 등장하고, 뭐 이런 식이라고. 그래서 맥이라는 호칭이 사라져 나중에는. 그런데 독특하게도 기원 이후 시기 중국 사설을 보면 갑자기 고구려 사회를 대상으로 하여서만 맥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한서, 삼국지, 후한서 이런 기록들을 보면 원래는 이제 맥이라는 표현은 사라졌어. 일시에 사라졌다가 고구려가 딱 등장을 하자 고구려를 겨냥해서 얘들이 맥이야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저 맥이라는 칭호는 북쪽에 정말로 중원 사회를 계속 침략하는 사이가 안 좋은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맥이라고 하는 종족의 범칭을 존재했던 거지. 근데 나중에 이제 북쪽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면서 확장되면서, 아, 북쪽에는 흉노도 있고 뭐 오선도 있고 월지도 있고 뭐 동호도 있고 산용도 있네,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오면서 맥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가 또다시 기원 이후 시기에 저 압록강과 호나 유역, 저 홍강 유역에서 고구려라고 하는 나쁜 놈들이 또 생긴 거야. 말 안 듣는 친구들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얘들이 맥이야라고 다시 그 고구려 사회에 맥이라는 칭호로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래 고구려를 포함한 요하 동쪽 지역은 다 예족 사회인데, 거기 그 중에서 그 폭넓게 존재하는 예족 사회 안에서도 저 말 안 듣는 고구려 놈들만 맥족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게 얘 맥이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지금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맥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본래 중국 북방, 주로 하북과 섬서 이북 지역에 거주하던 종족에 대한 명칭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리고 반면에 그 예족 같은 경우는 바레만 동부 지역, 요가 동쪽 지역에 거주하던 종족에 대한 명칭이었는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예족 사회가 존재를 했고, 그 안에서 고구려만 맥족을 이제 맥족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나중에 예맥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사실은 다 같이 예족 사회였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 뭐. 그리고 이 예족 중에서도 조선이 가장 먼저 이제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뭐 부여, 진번, 임둔 이런 소국들이 등장하면서 점차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중국 북방에 거주하던 이민족에 대한 범싱이었던 맥은 사마천이 사기 편찬 이후로 이 예라는 종족명과 결합을 하면서 중국의 동북방에 거주하던 예족 전체에 대한 표현을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족 사회 안에서도 압록강과 홍강 유역에 있는 고구려 사회는 맥족이라고 불리면서 예족과 맥족이 결합해서 예맥이 된 거라는 거지. 뭐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예맥에 대한 이해, 종족 이해는 뭐 편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들이 그당 청동기 시대 그들 이러한 예맥족이 누렸던 어떤 문화가 바로 비파형 동건 문화라는 거죠. 다만 요 지도 있죠. 요 지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족과 맥족이 어쨌든 거대한 예족 사회 안에서도 뭐 예족과 맥족이 구분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와 달리 예족과 맥족이 엄밀하게 구분된다고 보는 견해도 학계에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럴 때는 예족과 맥족의 어떤 분포 범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보기도 합니다. 예족 사회는 부여로부터 두만강 유역의 옥저, 그리고 함경남도에 있는 함경남도까지 걸치죠. 그러니까 함경도에 있는 옥저, 그리고 강원도 북부에 있는 뭐 동해, 그래서 예족 사회는 뭔가 이렇게 남만주와 한반도 북부 동쪽에서 살고 있는 산림지대에 살고 있는 종족이고 반면에 맥족은 어디로부터 온지 모르겠는데 서쪽으로부터 이동해 와서 요동반도 일대와 압록강 유역에 정착한 친구들이다. 이렇게 흔히 구분해서 보는 견해도 전통적인 견해로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거칠게 제가. 반드시 이렇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또 강의를 하나 또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죠.